궁극적으로 에이밍 하는 거는 110만 TU는 꼭 만들어야겠다. 지금 46만 TU거든요. 100만 TU를 넘지 않으면 선대 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 선대를 신조를 많이 짓는다든가 아니면 속된 말 저희들이 M&A도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지금 오션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심의 얼라이언스입니다. D 얼라이언스는 일본계 중심입니다. 일본하고 독일의 얼라이언스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2M하고 같이 해서 좀 더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가야겠다. 지금 조건이 맞으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계약이 끝나면 사실 이제 얼라이언스 좀 더 확대를 할까. 여기에 더 추가해서 남미라든가 다른 쪽으로 더 익스펜션 하는 것도 지금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 두바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란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그 뭐 8,000TU급 하나, 6,000TU급, 4,000TU급 하나 두 개를 돌렸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13,000TU를 어제 띄웠습니다. 한국에서 중동 가는 게 13,000TU입니다. 이게 어떤 규모냐면 D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한국의 극동에서 중동 가는 게 13,000TU 하나만 띄웁니다. 서비스. 거기서 5명이서 나눠 쓰는 거예요. 저희들 혼자 띄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어쨌든 저희들 그 한국의 로얄 커스터머도 있고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들 중동의 마켓 쉐어가 1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란 직계양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선사는 여러 이란하고 미국 정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지만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인도스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0개 같은 경우에 실제 실효적인 게 10,000TU 정도씩 되니까 그중에 우리가 3,000개 정도 이란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또 단가도 지금 뭐 한 120불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인도 시장인데요. 인도 시장과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은 중국에 있는 그 공장, 물류가 베트남에 갔다가 베트남 다시 인도로 옮겨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저들 기존에 5,000개짜리 벨라도 지금 8,000개를 업사이징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한국 들어오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전략은 뭐냐면 2020년도까지 우리가 2M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잘하는 트레이드의 캐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동 인도가 되겠고요. 터미널도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진이 기존에 갖고 있던 터미널도 우리가 일본 테이크 오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터미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영 터미널을 갖고 있으면 물량만 받쳐주면 훨씬 더 단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 비용 경쟁력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뭐 LA도 있고 타코마도 있고 카오슝도 있고 부산은 이제 조그맣게 지분만 있습니다. PSA에. 그다음에 이제 뭐 동경이라든가 한진이 갖고 있던 또 알제시라스 터미널, 로텔담이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이제 물량이 계속 늘려가면서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가 지금 거점 터미널을 확보해야겠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략은 수익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지금 최소한 뭐 브레이크 이븐을 사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선대를 키우는 부분, 그다음에 얼라이언스를 포함해서 향후 전략적으로 이제 항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가져서 좋은데 분명한 거는 저희들 이제 국제 선사이기 때문에 한진의 그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테이크 오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근해 선사를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K2 컨소시엄도 만들었습니다.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정부하고 선사, 항만, 하주, 그 조선금융 같이 이렇게 좀 코퍼레이션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 키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프로텍셔니즘으로 바뀌고 있고 옵쇼링에서 리쇼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수급 불균형, 그다음에 디맨드 퍼 슬롯 하라, 멀티파이어 이펙트 하라, 유가 인사, 그다음에 파나마 캐널,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그다음에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가 낮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정도 것들이 굉장히 네거티브적으로 봤고 저 이펙트 자체가 포지티브 이펙트보다 훨씬 더 크게 바라봤기 때문에 올해 해운 시장은 나쁜 상황이고 이게 또 한동안 또 계속될 거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운 시장은 어떠냐?
아까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고객 신뢰도가 한국 해운 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떨어졌고요. 수급 불균형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원양 서비스도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담, 비용 부담도 당연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 그다음에 중장기 생존 전략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해운 시장은 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이해 당사자 간에 상이한 이해를 하고 있다. 여기 예를 써놨습니다. 가지고 기타 전기선 기업, 그다음에 H사, 조선기업, 금융채권단, 정부 서로 다른 면을 보고 있고 다른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면 과제도 다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타겟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재건을 할 거냐, 육성할 거냐를 보면 타겟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상호 연관성도 불명확한 단편적 주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해운 기업을 살린다라고 하면서 해운 기업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컨선을 얘기를 하면서 해운 기업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가 이번에 이제 유조선 발주를 했는데 유조선 발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해운 기업은 사는데 전기선에서는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그 방향성이 전기선을 살리는 거냐 해운 기업을 살리는 거냐 구분을 해야 되고요. H사를 살리는 거냐 해운 기업을 살리는 거냐 아까 잠깐 예를 들었죠.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H를 타겟으로 하냐 해운 기업을 타겟으로 하냐 또한 조선산업을 타겟으로 하냐 금융이나 정부 기관을 타겟으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구분을 져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해운 기업의 자체적인 생존 노력입니다. 왜냐? 아무리 정부 지원이나 다른 쪽의 지원이 있더라도 기업 자체가 생존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특히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시황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이 아니라 시황이 그 정도로 아주 오랜 동안에 불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마케팅 세일즈 부분, 그다음에 선대 부분, 그다음에 IT 부분, 수지 개선, 비용 경쟁력 부분. 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새로운 전략과 방법론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 중에서 보면은 당연스럽게 코스트 리더십 가져갈 수 있게 계속 절감을 해야 됩니다. 다만 물류기업들 되게 어려우니까 단가 인하만 하시지 말고 다른 쪽에 개선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선 독자 생존하고 후 전략적인 성장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3년 이내. 그 3년은 왜 3년이냐면 2M 플러스 H가 이제 계약 기간이 3년이어서 3년입니다. 그때는 현재 얼라이언스를 체결하고 단독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에서 영업력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고객을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줍사 하는 얘기고요. 특히나 이제 사실 슬로우 스티밍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600불일 땐 슬로우 스티밍 저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200불, 300불 내에서는 사실은 풀스피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얼라이언스가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 좀 풀스피드 서비스를 해가지고 좀 트렌지 타입을 좀 감소시키는 형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별적인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가 허브앤스포크로 갈 때 여기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직접 선적 이런 형태로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객을 좀 확대하는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스팟 화물, 롱테일 화물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롱테일 고객을 좀 공략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별 산업이나 기업 대상으로 선별적인 생존을 할 거냐 아니면 서로 함께 공존하고 생존해 나갈 거냐라는 것이 지금 고민이 된 상황인데 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생존 모델보다는 절체적으로 성장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방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융복합 기술, 융복합 산업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산업 부분에서도 그런 융복합 쪽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공감을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기적인 독자 생존보다는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윈윈하는 그 공존의 전략하고 실행 방안 검토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료를 쓰실 때 왓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왓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우투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왓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선사분들이 사실 이런 토론에 거의 안 오십니다. 굉장히 괴리감도 있고요. 저 해양수산 개발원에서 하는데도 선사분들이 거의 마켓 리서치 분들만 가시지 나머지 분들 거의 안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들을 게 별로 없다.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하우투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9가지를 기반으로 어떤 하우투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정부나 선사한테 설명해 나가고 유관기업에다가 설명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콤피티션입니다. 경쟁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업이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협조하면서 경쟁하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에 서로 도움을 줘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 오프 기능도 없어지면서 우리 한국의 산업을 바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산업들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정부의 집행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는가를 잘 추정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려놓고 예를 들면 그것들이 순위가 어떻게 되며 가중치가 어떻게 돼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되고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모은 자리에서 만들게 되면 이것들을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하면서 정부에 좀 제안을 해주고 이런 게 산업계에서 정말 필요한 거다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오늘 같은 토론에도 좀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듣고 정책을 쓰는데 또 이제 사용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것들은 산업계에서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갭이라고 참 말씀들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하고 현장 사이의 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는 서로 같은 몫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곳에서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선박이 커질수록 이제 손익분기점 적재율은 계속 떨어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좀 부담은 되지만 초대형선을 발주하는 게 어떤 효율성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 선사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사랑 똑같은 그런 전략을 해서는 어차피 살아남지도 못하고요 차별화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동서 항로보다는 이제 좀 지역에 특화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글로벌 선사하고 또 연계도 강화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만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후단지인데요. 근데 배후단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전략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이제 규모의 경제 큰 기업 중심으로 했지만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어떠나 싶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도 일단은 좀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동량을 확보할 건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관련되는 뭐 한국의 EC21.com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작은 중소기업들도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사실은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온화 리스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해운 기업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회사, 상법성 주식회사가 전부 다 뭐 사회이사라 감사가 있지만 사실상 그건 고수기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상법성 제도에는 결국은 해운 기업의 본질이 뭡니까?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산업인데 이런 산업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 목표를 가진 이런 어떤 경영의 거버넌스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정 사기업의 해운 기업 하나로는 이제는 안 된다. 결국은 이제는 이런 공동 목표를 가진 어떤 경영 거버넌스를 이해자들과 조정하고 갈등을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필요하다. 해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도 필요하지만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 출산율이 1.21명이랍니다. 이 추세로만 가면요,
2060년에 부산 인구가 234만 명으로 지금 수준에서 3분의 1이 줄고요. 2100년에 103만 명이 되고 2200년에는 부산 인구가 고작 1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도 약 15%로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진해운 또 사태로 인해서 이제 해양대학의 진학률도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그 인구 절벽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산에서 해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무인 선박 개발에 있다고, 무인 선박 개발을 좀 구체적으로 좀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여파로 이제 부산 실업률이 작년 2016년 11월에 3%였고요. 올해 1월에 4.5%였고 2월에 5.5%였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부산 실업자 수가 8만 1,000명인데 이 수치는 작년 3월 대비 8,000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2008년에 독일 함부르크 사례를 보면요, 이제 함부르크 시에서 이제 하팍로이드의 지분을 3분의 2를 이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지역의 일자리와 물가 안정 그리고 항만의 이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함부르크 하팍로이드의 지분을 3분의 2를 매입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공 분야에서 지자체와 민간 운송기업 간의 이 조인트 벤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애경 백화점으로 유명한 애경 그룹이 제주도랑 이제 합작 75% 25% 투자해서 제주 항공을 만들었고요. 아시아나 항공이랑 부산시가 공동 출자해서 에어 부산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항공, 에어 부산은 마찬가지로 다 그 제주 공항이랑 김해 공항을 홈베이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해운 분야에서도 이제 지자체와 민간 기업 간의 이 조인트 벤처 사례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박 보증보험 만들어야 됩니다. 직접 조선을 해가지고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 조선을 해서 자사선, 온 선대로 유지하면은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채 비율 때문에 그리스 선주라든가 캐나다 선주, 심지어는 선박관리회사까지 한 쿠션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건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거든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에서 저는 이런 부채 비율, 이런 문제는 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폐돼야 된다. 해운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지금 해운이라든가 항만은 주무부서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리고 조선, 철강, 주무부서 산업자원부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싱, 재기부, 재정기획부 이런 모든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운 항만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머리인 부서가 제일 힘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교통부, 그 다음에 기재부 이런 모든 산업을 엮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의 해운과 조선과 그 다음에 연관되는 항만이라든가 철강산업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조적 향후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장시간 토론 또 발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이상식 상무님과 박명수 본부장님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